안녕하세요. 호빗의 진짜 쉬운 미술 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신비로운 이집트 미술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집트는 약 3000년간 큰 변화 없이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삶과 죽음, 파라오와 같은 미술의 중심 소재나 표현 방법, 형식이 오랜 시간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아주 옛날부터 조선시대까지 화선지에다가 먹으로 사람이나 동식물을 그렸어. 수천 년 동안 발전도 변화도 전혀 없었지.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이집트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형식과 재료, 신기술이 넘쳐나는 이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요, 모두 엇비슷해 보이지만 당시의 이집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많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주신다면요, 이집트 미술에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했던 수많은 장인들과 파라오들이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역시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라면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초기 왕조 시대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이 만들어지던 시대입니다. 선사시대와 이집트 문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지요. 이때부터 만들어진 이집트 미술의 전통은 고왕국 시대에 완성됩니다. 고왕국 시대에는요, 통일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주변에 비해서 발달된 문명의 힘을 가진 이집트는 여유가 생기죠. 덕분에 이렇게 커다란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먹고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었다면 이런 큰 건축은 꿈도 꿀 수 없었겠죠. 특히 지금 보시는 이 기자의 새 피라미드와 거대한 스핑크스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고왕국의 유산입니다. 돈에 여유가 생기면 우린 큰 차와 큰 집을 사곤 하죠. 이집트 파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죠. 피라미드의 내부도 수많은 조각과 벽화들로 화려하게 꾸몄어요. 지금 보시는 이 조각도 고왕국 시대에 보이는 대표적인 이집트 조각의 예입니다. 이런 이집트 조각에서 느껴지는 특징을 정면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정면성의 원리가 무엇이냐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인체의 중심선이 이렇게 수직이고 좌우 대칭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세부적인 특징들이 정면에 있는 감상자를 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제작 규칙을 통해서 파라오의 완벽함을 표현해내려고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면의 감상자를 향한다고 해서 이집트 미술이 감상용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집트 미술품들은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요.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전 미술품들 역시 보통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었던 미술품들이죠. 감상용이라기보다는 왕과 신을 위해서 바쳐진 것들이에요.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감상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덤으로 돌아올 파라오의 영혼이나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고왕국 시대의 미술을 정리하자면 강력한 파라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고, 파라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을 통해서 조각과 그림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고왕국 시대의 미술품들이 전통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이집트 미술을 유지해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전통의 계승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왕국 시대 말 이집트는 다시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정치적인 혼란기가 오게 됩니다. 고왕국의 수도인 멤피스로부터 남쪽의 테베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세력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영향으로 당연히 파라오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유로웠었던 고왕국 시대에 비해서 수입은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고왕국 시기만큼이나 대단 위의 공사가 힘들어졌어요. 지방에까지 파라오의 힘이 제대로 닿지 않으니까 지방 중심의 활동도 강해졌죠. 미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성을 지향했던 엄격한 미술 제작 방식이 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랬던 그림들이 이렇게 좀 더 사실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고왕국 시절의 그림이 이렇게 어색한 자세이긴 하지만 사람의 특징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면, 중왕국 시대에는 굳이 특징적인 부분을 부각해서 나타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자세와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저선의 중심을 맞춘 표현보다 원근법의 표현도 때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힘이 약해진 이집트 중왕국 시대 말기에는 외부의 힉소스 왕국이라는 곳에 속국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힉소스 왕국은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힉소스 왕국으로부터 이륜 마차라든지 전투용 도끼와 같은 기술들을 배웠어요. 지금 보시는 이 도끼는 힉소스의 강한 군사력과 이집트의 화려한 미술 문화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도끼가 적들을 내려치는 용도는 아니었겠지만요. 이 도끼의 주인은 이집트의 파라오 아흐모세입니다. 이 도끼왕 아흐모세 파라오는 강력한 힘으로 침입자인 힉소스 왕국을 쳐부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집트의 영토를 아주 거대하게 늘리죠.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이집트는 주변 나라에게 공물을 받기도 하고 금과 같이 희귀한 자원이 많은 누비라라는 지역을 정복하기도 했어요. 우리로 치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업적을 이룬 이집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가 바로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죠. 이렇게 강한 힘과 자본을 가졌지만 신왕국 시대에는 커다란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어요. 힘을 좀 써본 도끼왕과 그의 후손들이 힘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던 걸까요? 신왕국 시기의 파라오들의 무덤은 석굴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큰 피라미드 대신에 남아있는 장제전은 아직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제전은 이집트 역사에서 클레오파트라 다음으로 유명한 하트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입니다. 장제전이라는 것은요, 신전의 역할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장례의식을 하던 곳이죠. 이 장제전의 주인인 하트셉수트 여왕은 도끼왕 아흐모세의 후손답게 이집트 영화나 만화, 게임 등에서 코끼리 부대를 몰고 적들을 짓밟아버리는 포악한 이미지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전쟁보다는 무역과 통치에 힘쓴 여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신왕조의 도자기를 보면요, 고대 그리스 문명과 비슷한 양식의 도자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는 서로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또 다른 시대에 비해서 신왕조 시기에 장신구와 가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여성 파라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신왕조 시대의 특징은요, 무덤 벽화에 좀 더 일상적인 소재가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시대의 벽화들이 주로 파라오의 위협이나 삶과 죽음에 대한 신화에 대해 다루었다면, 신왕조 시대에는 사냥하는 장면, 빵집이나 푸주간 등 비교적 가벼운 주제의 벽화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또 그림과 조각에서 사람의 표현을 좀 더 관능적이고 강렬하게 표현해서 이전 시기에 다소 딱딱한 표현과도 큰 차이를 보이죠. 맨날 뻔한 대기업 출생의 비밀 드라마만 보면 질리니까 소소한 일상 드라마들로 주제가 바뀐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신왕조의 시기에 이집트 역사상 가장 또라이, 아니 독특한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멘호테프 4세입니다. 보통은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 파라오는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바로 종교 개혁을 추진한 것이죠.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여러 신을 함께 믿는 다신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호테프 4세는 이것을 아톤신 중심의 유일신교로 바꾸려고 했어요. 1000년이 넘게 내려온 전통을 한순간에 바꾸려고 했으니 반발이 심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단체를 무시하고 호빗교라는 뜬금없는 종교를 국교로 단일화시키려고 한 것이었으니 아무리 파라오라도 오버한 감이 없지 않네요. 요즘 말로는 뇌절이라고 하죠. 이 뇌절왕 아멘호테프 4세는 심지어 자신이 믿는 아톤신의 이름을 따서 아크나톤이라고 이름도 바꿉니다. 여기 보이는 이 원 모양이 빛을 상징하는 아톤신의 상징입니다. 뇌절왕 아크나톤은 아톤신을 위해서 수도를 옮기기까지 하죠. 이 아크나톤 왕과 그의 아들까지의 짧은 시기를 신왕조 안에서도 특별히 아마르나 시대라고 합니다. 파라오가 전통을 거부한 영향은 미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아마르나 시기의 장인들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섬세한 표현을 신경 쓰게 됩니다. 또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죠. 아크나톤 왕의 왕비인 네페르티티 왕비의 두상이 좋은 예입니다. 전통적으로 완전성을 표현한 그림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집트가 그동안 제작해왔던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죠. 때때로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배도 나오고요. 이런 아마르나 시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투탕카텐에 대해서 끝나게 되죠. 잠깐, 투탕카텐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가 흔히 투탕카멘이라고 알고 있는 파라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톤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 바로 이 투탕카텐인데요. 아크나톤 왕이 죽고 종교를 다시 기존의 다신교로 돌려놓으면서 아몬 신의 이름을 딴 투탕카멘으로 개명한 것이지요. 이 투탕카멘 왕이 유명한 이유는요, 무엇보다 이집트 파라오들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들의 무덤은 워낙 거대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는데요. 투탕카멘 왕의 묘실은 운 좋게도 20세기 하워드 카터경이 발견할 때까지 도굴꾼들의 눈에 띄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도굴 아닌가? 어쨌든 혼란한 아마르나 시기가 지나고 이집트에서는 평민 출신 파라오인 람세스 1세가 즉위하면서 람세스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 시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이 시기에는 다시금 전통적인 이집트 미술로의 복귀가 이어집니다. 혼란했던 이집트 전국을 수습하고 다시금 여유가 생긴 파라오는 다시 대규모 건축도 이어나갔어요. 아크나톤 파라오가 저지른 흔적인 아텐 신전을 해체해서 나오는 건축 자재는 새로운 건축물들을 위해서 쓰인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던 아마르나 시기의 영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전통만을 고수하던 장인들에게 융통성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또 기존의 이집트에 비해서 다양화된 조각들도 이런 융통성을 대변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통성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은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해서 조각상을 통째로 청동으로 주조해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돌로만 만들었었거든요. 아니면 위에 덧대거나. 람세스 왕조가 끝날 무렵 이집트는 다시 분열을 거듭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역사가 긴 만큼 참 우여곡절도 많았군요. 후기 왕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집트는 쿠시 왕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쿠시 왕국은 누비아 지역에 있던 왕국인데요. 지금의 수단에 위치해 있던 나라입니다. 이 쿠시 왕국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과는 겉모습이 매우 달랐어요. 지금 이 조각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집트인들과는 다른 둥근 얼굴에 두툼한 입술을 하고 있죠. 전형적인 흑인의 모습을 한 이 조각들은 이 시기에 이집트가 쿠시 왕국의 지배를 받았던 영향이 분명 묻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쿠시 왕국을 몰아내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케메네스 제국의 침입을 2번이나 받습니다. 외세의 사상이 영향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집트의 전통은 미술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회 전반에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집트의 미술은 완전함을 지향하기보다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인들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이 물러가니까 이번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집트의 전통적인 도시들보다는 그리스에 가까운 곳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부하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데 이때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이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미인으로 흔히 생각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 혈통이라는 사실 재밌지 않나요? 어쨌든 외세에 계속되는 침략에서 이집트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이집트식 건축이 계속해서 발견되긴 하지만 많은 미술품들에서는 그리스와 이집트의 차이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스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이죠. 이 조각 작품을 보세요. 왠지 그리스 냄새가 풀풀 나지 않나요?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마지막으로 고대 이집트의 미술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 미술도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리스 미술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상평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